이거는 정말 부동산 투자 고수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는 것 뿐이고, 그래서 지금 개발 많이 하잖아요. 이건 시작일 겁니다.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여기 아마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도 이제 강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한때는 정말 옛날에는 강남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네. 한때는 그 강남에서 뭐 산다면은 예비군을 면제해 줄 정도로 사실 네, 그쪽에서 가서 살아라고 정부가 정말 등 떠밀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런 곳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넘버원 부동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그거죠. 예비군 훈련 때 정관 순서를 받으면 빼준다든지 아파트 분양을 준다든지 그런 얘기죠. 네네. 구반포 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걸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이 결국 인구가 준 거죠. 너무 성공적으로 인구 제어 정책을 취해가지고 그런 겁니다만, 저는 이번 책을 또 비롯해서 제가 앞에 작업에서 줄곧 말씀드렸던 거는 강남에 뜬 거는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남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한강의 남쪽 범강남 지역에서 살기 좋은 지역은 영등포하고 천호동이죠. 그러니까 마을들이 일찍이 형성된 거고, 여기는 여기에 강남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적게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적게 살았겠어요? 살기 불편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매번 물 넘치고 얼마나 자주 넘치는지는 제가 책에서도 적었고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네네. 근본적으로 살기 안 좋았던 곳입니다.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광주군 성남 출장소 지역이 지금의 성남 구도심인 건데, 네. 그 아래쪽에 분당이고 판교에 있는 겁니다만, 그쪽에 서울 철거민 10만만 명을 보내서 도시를 만들 생각한 것도 사람이 적게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는 비교적 농사짓기 좋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인 거고, 그러니까 빈 땅이 있으니까 내려보내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 강남이 선택된 이유는 다름 아닌 군사적인 문제인 거죠. 역시나 북한 문제. 여러분들이 제 책이나 강연을 들으시면서 가장 놀라시는 점들이, 저는 이제 제 책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많이 합니다만, 네.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무슨 말씀하시나, 북한 문제나 안보 문제가 이렇게까지 한국의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다고. 강남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시의 형성의 근본 원인은 안보가 우선이지 경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항 이전 문제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니까 공항 옮겨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항이 있는 거는 거기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고, 옮기는 게 쉽지도 않고,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도 제한 철폐도 완화도 쉽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철마다 정치인들 말하잖아요. 공항 옮기고 5만 원 짓겠다고.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국제항공연맹의 조약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주한미군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소파 협정에 관계되는 거고, 미국의 유라시아 정책까지 가는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집 부족하니까 빼주세요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거는 정말 부동산 투자 고수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는 것 뿐이고, 일반 시민이 모른다는 거를 빌미로 잡아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지. 여기 금방 빠질 거니까 아파트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옆에 상가 사십시오. 이렇게까지 몇 단계를 가설을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몇 개 제가 책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국방이 먼저다. 그래서 강남의 탄생 원인도 강북의 인구가 600만 명이 넘어가니까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북한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치를 수 없다라는 현실적 위기감이었던 거죠.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된 거죠. 네. 제2전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군이 한국에 있는 군대를 빼서 베트남으로 보낼 우려가 있었어요. 실제로 1차 철군을 했고, 네. 그러면서 경기 북부 지역 도시들은 숲밭이 됩니다. 미군이 있어서 기지촌으로 번성했던 지역들, 포천 북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경제가 망해버리고 도시가 순식간에 유령도시가 돼버려요. 저 답사하면서 그런 데 많이 보거든요. 지방 소멸은 요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60년대, 70년대 일어났던 일이에요.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는 중화학공업을 만들어서 국방 자주화를 해야 되겠다. 하나는 강북의 인구를 남쪽으로 내려보내서 전쟁을 치를 만한 인구로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강북 지역에 대해서는 을지로 지하상가라든지 남산 터널을 만들어서 군사 목적으로 방공호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강남으로 인구를 내려보내서
강북의 인구 부담을 줄이겠다. 그래서 유사시에 한강 다리가 끊기더라도 몇 개 끊기더라도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겠다. 그리고 한강 다리도 규격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유사시에 쉽게 고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동일한 규격으로 다리 만든 나라는 없어요. 되게 상당히 계산적으로 만든 거네요. 계산적인 겁니다. 그리고 잠수교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하나 공격하더라도 아래 남기겠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측이 미국이 보낸 하이마스로 공격을 하니까 아래다가 다리 만들어 놓고 러시아가 쓰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안보교, 잠수교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에 그냥 보내가지고는 인구가 안 움직이니까 사람은 보수적이라 상공부와 예하 시설들을 전부 다 보내겠다고 한 거죠. 그게 코엑스인 거고 한전인 거고. 원래 여기다가 상공부를 전체 옮기겠다고 했다가 정책을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더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안산 만들고 창원 만들고 끝내 임시 행정수도까지 계획하게 된 거죠. 그게 세종시의 탄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완성이 됐으면 전 강남도 다음 단계로 축소됐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박 대통령이 중간에 암살이 됐고 세종시는 당시 계획의 3분의 1로 실현된 거거든요. 행정지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앞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 행정수도 강제적인 안보적 목적, 정치적 목적으로 옮길 만한 세력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독재 정권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전 강남이 불패가 될 거라 생각해요.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안보적 목적으로. 안보적 이유에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기득권 그런 분들이 다 거기 사시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주요 변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남쪽으로 갈 긴박함이 생긴다면 갈 거라 생각해요. 그 베트남 전쟁 때 부산 앞바다에 그렇게 배가 많이 떠 있었대요. 부자들이 유사시에 일본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정말 위기를 느끼면 도망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쪽도 재래 병력으로 한국하고 전쟁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재래 경쟁이 안 되니까 핵 만들어서 일거에 뒤집으려 한 거고, 비대칭 전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강남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결국 개성 부자들도 한양으로 왔어요. 필요하면 옵니다. 근데 필요는 못 느끼는 거죠. 그만큼 정부의 압력도 없는 거고. 그리고 강남은 이제 그건 사당이나 양재도 마찬가지인데, 양재는 강남권이긴 합니다만, 네. 단순하게 서울 사람만의 상권이 아니에요. 여기는 경기도민의 상권이긴 합니다. 사당이나 양재, 강남에 밤 11시 반, 12시에 가보셨죠? 네네. 경기도에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빨간 버스를 기다리면서 맞아. 30분을 줄 서 있어요. 네네. 새벽 2시까지 버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울의 일원인 것이고, 제가 그래서 대서울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분들이 강남 상권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분, 지사 대신 김동연 씨가 첫날과 마지막 날 유세 때 사당역에서 유세를 했어요. 사당이나 강남 상권은 서울 시민만의 상권이 아닌 거예요. 경기도민의 상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강남 상권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잠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2,500만의 상권이 되는 거죠. 강남 불패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부 부자들의 기득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강남 불패, 네. 뭐 이걸 일단 정의를 해놓고 네. 또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강남은 대체되지 않을지언정 약간 좀 강남만큼 좀 부각받을 만한 그런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2의 강남이라고 할 때 네. 제1의 강남으로 보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좀 거꾸로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당과 네. 잠실은 들어가나요? 제1의 강남이에요? 네. 약간 걸쳐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걸쳐있다고 하면 제2강남은 탄생하지 않는 거고, 좁은 의미의 제가 지금 네. 강남역 주변만 생각하신다면, 네. 사당역과 잠실, 그쪽은 제2강남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 이유로 경기도와 서울에 걸쳐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강 북쪽보다 남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강북 쪽은 결국은 북한 문제 때문에 발달이 제한적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강북에 있었던 서부터미널, 불광동에 있던 서부터미널이나 상봉터미널 등이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져버렸거든요. 제일 남쪽에 있는 버스터미널이 지금 동서울터미널이잖아요. 네. 거의 잠실에 가까워요. 맞아요. 여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 중심이 한강의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다 제외해야 되고, 남쪽에서도 서남 쪽에 원래 주축이었던 경인축의 핵심은
구로나 영등포나 개봉이거든요. 지금도 그쪽은 버스가 경기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터미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경인축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축이라 동남축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사당, 왼쪽은 사당, 오른쪽은 잠실까지 어쩌면 조금 더 올라가서 동서울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불분명하다 보고요. 이 넓은 띠가 아마 범강남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잠실이나 특히 수도도 포함되죠. 맞아요. SRT를 통해서. 맞아요. 네.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뜬다면 강남 위치는 아니지만 강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청량리권. 중앙선인데 중앙선이 지금 개량됐습니다. 네. KTX가 운행을 해요. 그러면 부산까지 1시간 반이에요. 진짜요? 네. 엄청 가깝네요. 네. 경북 영주 같은 데 1시간권입니다. 이미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 분들이 중앙선 타고 와서 강남의 병원에서 진료 보신다고. 그래서 그 지역 병원들이 위험하다고. 넓은 의미의 동남권으로 향하는 교통축이 발달하면서 전국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땐 제2강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청량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청량리 역사권 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 만들어진 동경성 상권이었고 한동안 죽었다가 부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책에 적었습니다만 이건 청량리 상권입니다. 네. 1940년에 작성된 청량리 주변 역세권 개발 토지 구획 정비 사업던 거예요. 여기 청량리역이 있고 이쪽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지금 요거대로 블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특히 서남 쪽으로 오피스텔들이 들어오고 있죠. 용적률 1000% 육박하는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있고 이건 시작일 겁니다.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여기 아마 다 뒤집어질 겁니다. 예전 분들한테는 신길이나 왕십리, 청량리 하면 이미지가 여기 좀 올드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왕십리 뉴타운, 신길 뉴타운 하면 이미지 다르시죠. 다음이 아마 여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여기는 원래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개발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개발됐기 때문에 그 후에 현대적 개발에서 뒤처졌던 건데 이제 주변 지역의 압박이 여기로 오고 있는 거죠. 그건 답사다 보면 느껴집니다. 다음은 아마 청량리일 것 같아요. 여기도 그걸 추동하는 게 중앙선 선로 개량 사업이었고 그렇게 말하자면 제2강남은 여기에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요즘 주목하는 게 질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대세청 메가시티 중부권인데 이거는 강남하고 좀 다른 차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차원, 동남권, 부울경, 포항, 대구 이 개념으로 또 하나의 중심인 거지 제2의 강남이라는 말을 쓰기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세청이라고 한다면은 대전? 세종, 청주. 그렇죠. 그쪽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남부권에 뭔가 남부권과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서울 그쪽을 잇는 약간 가교 역할 그런 관점에서 좀 그렇죠. 그건 거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마침 큰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략 포천이 이제 조만간에 7호선이 개통될 거라 서울 지하철 수도권 전철 7호선이 개통될 거라서 빠르게 대서울에 들어올 거고 춘천 원주의 서부 지역도 상당 부분 대서울에 편입됐고요. 최근은 요 아산 쪽까지 들어오고 있고 홍성시청까지 조만간 서해선 개통되면 홍성시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입니다. 와, 진짜 가깝네요. 여기가 대서울이 될 거예요. 이 규모가. 크게 봤을 땐 이 거대한 평야 지역이 한묶음이 되는 거죠. 한편 동남권은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쪽, 여순광 쪽. 여기는 제철 및 석유화학 등이 있어서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래서 동남권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경상도로 보지 않아요. 동북 쪽은 울산, 포항이고 서남 쪽은 순천, 광양이다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두 개를 잇고 있는 게 이 라인입니다. 지도 보시면 위성사진을 보면 명확하죠. 청주, 세종, 대전, 논산, 익산, 전주로 이어진 이 라인. 이 라인이 중부권 메가시티의 후보지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전주 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북이잖아요. 전북은 좀 묘한 위치인 게 광주랑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광주에 묶이지만 전라도의 이미지를 전부 광주가 가져가는 데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전라도 할 때 전주와 나주인데 갑자기 광주와 목포가 왜 전라도를 대표하냐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주 혁신도시의 탄생의 원인이기도 한 건데 광주에 뺏겼던 영화를 찾겠다고 하는 게 나주 혁신도시의 목표예요. 보시면 이건 이제 수도권 분들한테 낯선 얘기일 겁니다. 네. 누런 땅이 보이죠? 이게 나주의 혁신도시인데 광주와 나주에 걸쳐 있어요. 네. 우리 나주가 영화를 되찾아오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전주권 및 전북 지역들이. 이분들이 내는 방식은 오히려 충청도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전라선으로 연결되거든요, 대전까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대전이 중요한 거고, 그 또 하나는 청주 오송에서 요즘 호남선이 갈라지기 때문에 청주 대전이 전북의 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묶여지는 틀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충북 청주와 예전 충남 공주에 속했던 대전이 있고 중간에 이어주는 게 세종이다. 그래서 처음은 대세청이라는 개념으로 묶일 거고 확대되면 논산, 익산, 전주까지 한 묶음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제가 예상하고 있는 스트리입니다. 이건 현재는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일 큰 저해 요인은 청주와 대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충북과 충남의 대표라는 게 있죠. 네. 대전은 광역시라서 독립되어 있지만 한때 충남도청이 있었죠. 충청 대전에. 네. 그리고 한국은 도를 넘어가면 약간 좀 갈등 관계가 있고 원래 대전은 원래 공주 땅이었는데 네. 경부선 철도가 대전에 놓이면서 공주가 도청 뺏기고 법원 뺏겼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공주에 존재하고 원래 청주가 컸는데 서울에서 오는 길은 청주였는데 네. 경부선이 대전에 놓이는 바람에 우리 청주가 영화를 빼앗겼다고 하는 안타까움도 존재해요. 청주분에. 약간 좀 그런 대립관계가 있군요. 있습니다. 사실 은연중에.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좀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묶이셔야 됩니다. 묶여야 각각 서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이라는 잡아줘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서울권과 동남권의 중심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내실 수 있고 연합하셔야지. 그래야 강원도라든지 전라도 분들도 이 먼 서울이나 부산 온다고 힘들 게 아니라 여기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연극도 본다든지 행정 처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관건이 세종의 역할인 거죠. 관건이 세종인 거죠. 네. 세종이 현재 인구가 30만 정도인데 여기가 지금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청주와 대전을 끌어와야 돼요. 쫙 놔서 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 네. 묶어줘야 되는데 세종이 그렇게 대규모 도시가 될 것인가가 아직 미지수라서 대세청 메가시티가 만들어질 것인가도 아직 미지수고 한국이 세 축을 가진 도시가 될 것이냐 양극의 도시가 될 것이냐도 아직 미지수인 겁니다. 양극이 되면 결국은 동남권의 인구를 뺏겨요, 서울에. 그렇죠. 네. 일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교토 오사카권이 도쿄의 인구를 뺏깁니다. 특히 이미 부산 쪽은 청년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서울 쪽으로. 이게 부산 제2도시인데 뭐냐, 뭐 광복동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인기 좋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이쪽 고민이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남질 않는다고. 할 게 없다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역 말씀이라서 제가 이렇게 세게 못 드립니다만 네. 그쪽 청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좋은 자리는 서울에 대서울권에 있다고. 그래서 울산이나 이런 데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이쪽 경주나 포항, 울산 쪽 말씀 들어봐도 젊은이를 잡을 수가 없대요. 약간 여기 그 형성된 뭐 단지나 그런 쪽이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약간 저쪽 기반이다 보니까 좀 거칠고 특히 여성들이 그쵸. 자리가 쉽지 않은 거죠. 사무직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죠. 좀 힘들죠. 거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선이 역시 그 남성의 일이라 그쵸. 조선소 이런 거. 여성들이 잘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문화적 보수성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은 동남권 제2 중심도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쪽에서는 동남권 연합이라든지 해오름 연합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오름 연합일 겁니다. 네네. 울산이 중심이 돼서 포항, 경주와 묶이자든지 이런 연합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기감 느끼는 겁니다. 제2 중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럴 때 여기가 중간에 대세청 중부권 메가시티가 자리 잡아주시면 딱 견인할 수 있는 거죠. 인구가 서울 가다 말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걸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세종 쪽은 부동산이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종을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전의 신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든 임시행정수도 계획을 봐도 네. 세종의 원형이 된 임시행정수도는 자립하는 도시라기보다는 대전의 위성도시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설계대로 가고 있는 게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전은 큰 틀에서 둔산 신도시라고 하는 큰 신도시가 있었고 그 뒤에는 작은 것들이 있는데 학한이, 노원이니, 도안이니, 관전이 작아요. 서울로 말하면 목동 신시가지나 노원 신시가지 정도예요. 이게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진정한 서울의 신도시는 강남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 급의 신도시가 두 번째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종에. 그렇게 보시면 좀 이 지역을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커져줘가지고 북도 청주랑 이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도 대전 가고 그렇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대세청 이쪽이 하나로 엮여야지 도시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데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심이 여러 개가 돼야 네. 지방 소멸이 늦춰지고 인구 감소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네.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에요. 이건 선진국의 공통현상이라.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은 이민인데. 그렇죠, 이민이죠. 네. 그건 여기 살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민 찬성론자이긴 합니다만 네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100인만 오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감수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 더 오히려 이제 다른 인종들 많이 오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미국, 독일 간 것처럼.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여기 영향은 아니고 그게 그 대안이 오기 전까지 유일한 대안은 대세청 메가시티가 만들어져서 중부권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최근 관측이고 그 관측에 따라서 요즘 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 따라서 임장을 하시면 기회가 보이실 겁니다. 제 책을 보신 다음에 7월 말에 나온 책인데 네. 8월, 9월, 10월에서 블로그를 검색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임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것도 같고 아직은 좀 미지수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무언가 희망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청주대로 서북 쪽이 지금 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워낙에 산업이 튼튼해서 이쪽은 서북 쪽은 SK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한국의 21세기의 석유인 반도체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청주가 굳이 대전에 묶일 필요를 못 느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좀 그렇기 때문에 청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때 혼자 나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묶이셔야 된다고. 저 동남권이 부산이 바보라서 지금 연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연합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좀 충청도 고집 좀 꺾으시고 제발 좀 엮이시기를. 그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뭐 전망 관점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그런 도시 균형 발전 관점에서 또 인구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말씀하신 그 중부권 그쪽이 좀 떠야 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최근에 제 거 보신 분 중에 인상적이었던 분이 두 분 계셨는데 네. 특히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 분은 대전 지역을 외곽 지역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대전이 도시는 이렇게 생겼지만 네. 넓습니다. 꽤 아직도 좀 개발할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회덕 쪽이라든지 신탄진 쪽이라든지 있고 또 어떤 분은 원래 세종 예정지구는 임시행정수도 예정지구는 여기가 세종시 도시지구인데 네. 장군면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청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게 한강이라 생각하시고 여기가 청계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딱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주의 신도시 지역인데 네. 여기까지 묶어서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장군면 쪽은 지난 40년에 걸친 투자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자분들은 초장기 투자로 땅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이쪽을 좀 보고 제 책 보신 다음에 가는 분들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군면 쪽은 그렇고 공주 신도시 쪽은 세종과 꽤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네네. 그리고 공주 구도심, 우리 공산성이라든지 이쪽은 세종 시민들의 구도심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강남 사람이 북촌 가가지고 커피 마시듯이 세종 분들이 공산성하다 커피 마시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종 도심에서 서남 쪽으로 공주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있고 하나는 세종시의 북쪽 원래 중심이었던 조천까지 이어진 라인이 있고
요 라인을 통해서는 답사를 보면 거칠게 말하면 사방이 공사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식당이 많아요. 마트나. 네. 이거는 공사가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